오케이. 이게 뭐야? 혹시 오늘 못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혹시 보라고 영상은 따놓을게. 어차피 내 얼굴밖에 안 나오니까 상관없을 거야. 말 안 하면 돼, 너네가. 말하는 사람 얼굴은 안 나오더라고. 자, 우선 볼게임. 이거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 맞지, 그지? 내 맘대로 한다. 음,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거 비문학 여기 있는 거부터 우선 먼저 볼게. 여기 36번 문제 있는 거부터. 오케이. 내가 너네 저번 주에 그러니까 요번 그러니까 저번 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줌으로 수업했지? 아니네. 일요일 날 너네 나와서 수업 들었네. 너네 나와서 수업 들으면서 내가 비문학 읽는 거 또 따로 설명해 준 거 따로 있었니? 누군가 혹시 채팅 쳐줄래? 나 이거 그 너네 언제야? 무슨 일요일 날 들어온 애들 있지? 일요일 날 들어왔을 때 내가 비문학 읽는 거 따로 뭐 하나 설명해 준 거 있었니? 별 얘기 없었니? 혹시 이런 거 설명 안 해줬어? 잠깐만. 뭐야? 잠깐만. 아이, 미친놈이네. 잠깐만. 잠깐만. 응? 누가 또 들어왔다. 누가 들어왔을까? 응? 잠깐만. 아니네. 나였나 보네. 오케이. 자, 우선 뭐 기억이 봐봐. 이게 뭐냐면 내가 이번 주에 어느 반에서 내가 수업하다가 비문학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뜬금없이 비문학 조금 뭐 비문학 얘기하다 나는 비문학 이렇게 읽어라고 해서 뭘 얘기해 줬는데 괜찮은 것 같아 갖고 너네들도 잠깐 얘기를 해주려고. 비문학. 내가 근데 이게 어디 가서 수업했나? 너네들한테 얘기했나? 내가 이 얘기 써줬니? 누군가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지? 너네 수업 때 얘기해줬던 게 맞지? 내가 3학년 누군가 수업하다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줘 나쁘지 않네 해갖고 한번 설명해 준 게 있었거든.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여기 그날 저번 주 그 일요일 날 수업 없었던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요것만 한 번만 정리할게. 한 번만 다시 얘기해줄게. 뭐냐면 비문학이 있는 건데 원래는 이게 수업하는 내용은 아니야. 수업할 때 쓰는 말은 아니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3학년 애들이랑 이렇게 저렇게 수업하다가 요거 뭐 팁으로 내가 비문학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항상 하는 생각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서 애들 괜찮을 것 같아갖고 너네들한테도 우선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줄게. 동원 애들은 들었던 거고 동원 아닌 애들은 지금 잠깐 한번 들어줘. 내가 그냥 비문학을 읽을 때 기본 베이스로 머릿속으로 깔고 있는 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도 하자. 내가 그럼 하나만 더 써줄게. 내가 일요일 날 썼던 것보다 하나를 더 쓴다면 비문학은 그 비문학은 구조적으로 완벽한 글이야.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머릿속에 좀 깔려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 비문학은 구조적으로 좀 완벽한 글이다라는 생각을 내가 꼬박꼬박 해. 항상.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완벽한 글이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글을 국어학자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글을 국어학자들이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국어적으로 되게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내.
오케이?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완벽한 문장이니까 좀 기술적으로 잠깐만. 그러면 기술적 독해. 기술적인 독해가 가능해. 한 단락별로 중심 내용이 뭐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단락과 단락 간의 구조가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글이 조금 더 깔끔하게 읽혀. 어떻게 한다면 내가 구조를 보면서 읽는다면. 그러니까 이건 내 베이스로 좀 깔려 있는 생각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수업하는 내용이 아니야. 내가 그냥 비문학 읽을 때 머릿속에 좀 깔려 있는 생각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두 번째부터는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했던 것 같아. 뭐냐? 비문학을 읽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첫 단락에서 중심 소재를 보고 중심 소재를 파악해. 근데 이 첫 단락에서 얘가 중심 소재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했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조금 달라져. 그러니까 얘가 뭐 옛날에는 뭐 A라는 이론이 유행하고 있어. 이런 유행하고 있었대. 근데 이거에 반대해서 어떤 이론이 나왔대라고. 그럼 그 B라는 이론이 나왔다. 어떤 이론? 그 B라는 이론이 나왔다면 이게 B라는 이론이 중심 소재일 거야. 그러면 이 B라는 이론을 그냥 B라는 이론이 나왔어 하고 끝냈지. 그러면 이건 B라는 이론에 대해서 뭘 얘기할지 솔직히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단락을 읽어 나가면서 얘가 B라는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뭐 예시를 들어주고 아니면 그거의 장단점을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단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맞기는 해. 두 번째 단락 처음을 통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만약에 뭐 요즘에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 A라는 관점과 B라는 관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당연히 어때? 그 둘에 대한 비교 대조를 가지고 내용을 전개해 나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뒤에 어떤 식으로 흘러나갈 건지에 대한 걸 알기가 쉽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단 말이야. 소재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첫 번째 중심 소재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용을 추측하고 아니다. 어떻게 할게? 어떻게 하냐면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 구성, 흐름을 추측해야 돼. 추측하고 예측해야 돼. 이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 예측. 이게 예측을 하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이 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만약에 글이 흘러간다. 그럼 이 글은 내 생각과 굉장히 유사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 문제를 풀 때 결국에 뭐야? 내 생각대로 문제를 풀었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거지. 됐지?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것도 내가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뭐냐면 자신의 경험 또는 배경 지식을 최대한 아이고야 최대한 활용해서 이해. 그러니까 요 말인데 그러니까 내 경험이나 내 배경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래. 그러니까 뭐 활용이라고 쓰긴 했지만 나는 이제 적용이라고 보통 더 얘기를 하고 싶기는 해. 적용.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걔가 무언가를 얘기를 해줘. 이 얘기를 하면 이걸 내가 주변에 봤던 경험들이나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들이나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걸 내 말로 바꿔야 돼. 이게 결국엔 뭐냐면 내 생각으로 뭐 바꾸기야. 이건 내 생각으로 바꾸면 이거 너네 잘 알아야 되는 거야. 내 생각으로 바꿀 때 중심이 되는 건 내가 아니다. 걔가 중심인 거야. 그 아이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꾼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 아이의 생각을 내 생각이랑 믹스해가지고 내 생각 중심으로 바꾸면 안 돼. 이 글은 어쨌든 그 사람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나의 어떤 배경식이나 무언가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내 생각화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내 생각인 것처럼 바꾸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 아이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인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그러면 네 번째 쓰면 이게 말이 되겠다. 네 번째를 쓰면 이게 이 말이 그 말이야. 결국엔 뭐냐? 작가의 생각을 내 생각처럼
이입. 그래서 작가의 입장으로 생각. 오전이라던가. 작가의 생각을 내 생각처럼 이입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최대한 항상 작가의 입장에서 무언가 생각할 수 있게. 이게 무슨 말이냐? 작가의 생각이 내 생각처럼 바뀌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내 생각이 작가의 생각처럼 바뀌었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지금 결국엔 작가처럼 돼버린 거지. 작가의 생각처럼. 그러면 항상 어, 작가 입장에서 무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왜? 내가 이미 작가가 됐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결국엔 뭐냐? 추측도 훨씬 더 쉬워지게 되고 그 추측이 점점 더 잘 맞아지기 시작할 거야. 이게 결국엔 비문학을 온전히 이해한 거라고 생각해, 나는. 오케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이 글이 거의 대부분 주관적인 글이 조금 아니야. 주관적인 글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의 이론을 얘기할 때 약간 주관적이지만 과학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이다 보니까 작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쉬워. 오케이? 요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글은 항상 핵심 정보와 특이 정보. 핵심 정보와 특이 정보로 구분하는 거. 요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내가 수업 때 많이 얘기하는 말들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글을 읽어보면 중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약간 특이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본문에서 좀 벗어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지. 예외 사항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것들은 시험 문제로 항상 나오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빼놓으면 좋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걸 연습해 본다고 생각해서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게. 우선 데이터 복구. 여기서부터 우선 먼저 볼 거야. 데이터 복구. 되니? 바로 시작해 볼게. 그냥 슬슬슬 읽어보면 할만해질 거야. 누구 들어왔다. 누가 들어왔을까? 뒤에 들어온 사람이 누굴까? 보자. 민성이 들어왔네. 오케이. 민성아, 혹시 어머님이 들어가라고 얘기해서 들어왔니? 아니요. 아니야? 선생님이 전화 한 거 봤어? 방금 봤어요. 방금 봤어? 너 잤지? 네. 일찍 일어나자. 일- 오케이. 준선이 준혁이가 없네. 신경 쓰이네. 자. 자, 우선 해보자. 우리 거 해보자. 자, 그러면 비문학이야. 비문학인데 이게 진짜 내가 정말 너무 미안한 게 이게 내가 뭐 하면서 단락을 다 없애버렸나 봐. 이게 내 생각인데 선생님이 이게 뭐라고 하냐 매크로를 조금 쓰거든. 매크로 같은 거 쓰는데 아마 여기 보면 요 자리가 띄어쓰기가 이제 두 번 돼 있어. 이게 한 번 돼 있어야 되는데 두 번 돼 있거든. 두 번 돼 있는 것이 잘못된 거니까 내가 두 번 돼 있는 걸 다 지워버렸어. 두 번 돼 있는 거 지워버리면서 이게 단락이 다 없어진 것 같아. 이게 단락이 있어야지 연습시키기 더 좋은데. 자, 우선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바로 시작해볼게. 자, 비문학이야.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읽으면서 내가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해볼게. 그리고 뒤에 가서는 조금씩 빨리 읽어보자. 자, 첫 번째. 데이터 복구는 자, 얘는 데이터 복구에 대한 얘기네. 데이터는 데이터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가 발생하기 전의 모순이었고 일관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일컫는 말로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있는 복구 관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복구 관리자는 장애 발생을 탐지하고 장애가 탐지되면 데이터 복구 기능을 실행한대. 장애가 발생한 데이터를 복구하는 동안에는 데이터에 접근하여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데이터 복구시키는 작업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자, 미안한데 요거. 자, 요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요거 좀 특이 정보라고 생각했어. 뭐가 있었냐면 요거 장애가 발생한 데이터를 복구하는 동안에 데이터가 접근하는 다른 작업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빠른 시간에 된다. 이건 솔직히 얘기할 필요가 없는 말이다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특이 정보인 거야. 왜냐하면 이 글이 결국엔 뭐냐 데이터 복구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데이터가 장애 발생해서 복구를 할 때는 어떤다. 어떤 다른 작업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빨리 해야 돼. 이 얘기는 뭐 핵심 정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특이한 정보인 거야. 그러니까 아마 초반에 나온 거다 보니까 일치불일치 문제로 나와서 확률이 높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특이 정보. 됐지? 자, 조금 더 읽어볼게. 데이터 복구의 핵심 원리는 핵심 원리는 이라고 나왔지. 이게 진짜 정보인 거야.
데이터 중복이라는 것이. 즉 기존 데이터를 별도의 장소에 미리 복사해 두고 장애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사본을 이용해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래. 자, 그럼 데이터 중복이라고 얘기를 했다. 자, 봐봐. 나 그냥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읽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뭐냐. 데이터 복구 핵심 원리는 데이터 중복이래. 그럼 데이터 중복? 아, 데이터가 뭐 중복된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 좋았었을 건데 뒤에 글을 읽어보니까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야. 아, 데이터를 미리 복사해 놓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중복이라고 하는 건 문제점이 아니야. 해결책 중에 하나인 거야, 이건. 우리가 데이터가 중복됐다라고 얘기하는 데이터가 중복됐는데 뭔가 안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 좋은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미 중복적으로 갖고 있던 게 있던 거야. 그러니까 백업해 놓는 거지. 오케이? 그 백업을 갖고 와서 뭔가 데이터를 다시 복구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 되니? 자, 그럼 그대로 볼게. 이때 발생하는 것이 덤프랑 로그래. 당연히 동그라미지. 그지? 너네가 모르는 개념. 자, 읽어볼게. 데이터 전체를 다른 저장 장치에 주기적으로 복사하는 방법인 덤프는, 그럼 덤프가 먼저 나왔지. 다른 저장 장치에 주기적으로 복사하는 방법인 덤프. 덤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백업이네. 하루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과 같이 미리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수행한대. 그리고 디스크와 같은 비휘발성 저장 장치에 데이터 복사본을 저장한대. 한편 로그는, 자, 로그야. 데이터에서 변경 연산이 실행될 때마다 데이터를 변경하기 이전 것과 변경한 이후의 값을 별도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대. 아, 그럼 뭐야? 데이터를 변경하기 이전 것과 변경한 이후의 값을 별도의 파일로 기록하는 방법. 요거. 그럼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바꾼 게 뭔지 쓰는 걸 얘기하는 건가 보지. 아, 바꾼 게 이거야. 요거 바꿨어. 요거. 이렇게 내가 실행한 값이 뭔지를 알려주는 게 로그인가 보지. 자, 가볼게. 로그는 복구 작업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도 중요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 특이 정보인 거야. 특이 정보. 이런 것들이. 오케이? 아, 로그도 결국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넣어야 돼. 뭐 이런 건가 보지. 자, 뒤에 볼게. 장애가 발생했을 때 덤프나 로그로 중복 저장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재실행과 차례. 자, 기억 니은 나온 거니까 이것도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응용 문제겠지. 그지? 읽어볼게. 재실행은 가장 최근에 저장한 데이터 복사본을 가져온 후에 로그를 이용해서 복사본이 만들어진 이후에 실행된 모든 변경 연산을, 자, 그럼 봐봐. 잠깐, 로그를 이용해서 복사본이 만들어진 이후에 실행된 모든 연산. 그렇지. 복사본이 만들어진 이후에 실행된 모든 변경 연산이 로그에 써있지. 그지? 이것을 재실행하여서 장애가 발생하기 직전의 데이터 상태로 복구하는 방법이래. 이때 재실행되는 변경 연산은 복사본이 만들어진 이후에 실행된 것들이라는 것이. 그렇지. 복사본이 만들어졌어. 그럼 그 이후에 했던 것들. 자, 예를 들면 봐. 자, 내가 예를 그냥 하나만 들어볼게. 이거 보면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이거 나는 뭐 예를 들고 말고도 필요 없어. 웬만하면 되게 잘 이해가 됐을 거야.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 A라고 할게. 근데 데이터 A인데 내가 어떤 실행을 했어. 그래서 실행 1, 실행 2, 실행 3, 실행 4, 실행 5를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갖고 갑자기 뭐가 생겼어? 덤프가 생겼어. 덤프를 했어. 그리고 실행 6, 실행 7, 실행 8, 실행 9를 했단 말이야. 근데 웃긴 게 뭐냐? 실행 9를 하고 봤더니 오류가 생긴 거야. 실행 9. 실행 9 이후에 봤더니 뭔가 되게 큰 오류가 있네? 그지? 그러면 얘는 이걸 다시 복구해야 될 거야. 복구. 그럼 복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덤프 있는 걸 갖고 와야 되겠지. 그지? 그럼 복사해놨던 덤프를 갖고 왔어. 덤프를 갖고 왔다. 덤프를 갖고 왔어. 그럼 덤프를 갖고 온 이후에 어떤 게 있어? 6, 7, 8, 9라는 실행을 했지. 그러면 이게 로그잖아. 이게 로그잖아. 이 로그를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덤프를 갖고 와서 로그에 있는 실행 6, 7, 8, 9를 다시 실행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온전한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되니? 이건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뭐냐? 덤프 이후에 실행된 로그 값을 다시 재실행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재실행이라고 부르는 거지. 되니? 이건 뭐 솔직히 별로 어려운 건 1도 없었을 거야.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조금 더 읽어볼게. 자, 여기 다시 재실행하여 여기서부터
재실행하여 장애가 발생한 시기의 데이터 상태를 복구하는 방법이라 이때 재실행되는 변경 연산은 복사원이 만들어진 이후에 실행된 것들이다. 이 방법은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손상된 경우에 사용되는데 자 이런 것도 정보를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손상된 경우 자 사용되는데 재실행 연산이 필요한 데이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로그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로 연산을 실행한다. 자 로그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로 연산을 실행한다. 전형적인 핵심 정보 순서대로 하라고 6, 7, 8, 9 순서대로 하라고. 그러니 한편 다른 내용이야 이제 철에는 로그를 이용해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실행된 모든 변경 연산을 취소하여 데이터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지. 아하, 그럼 철회라는 건 뭐야? 취소하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 방법은 데이터가 변경 중이거나 변경된 내용이 신뢰성을 잃은 경우에 사용된대. 자, 그럼 봐봐. 변경 중이거나 변경된 내용이 신뢰성을 잃은 경우. 철회를 하는 건 이거야. 자, 사용되는데 철회 연산이 필요한 데이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로그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 반대. 그렇지. 로그가 여러 개면 어떻게? 로그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 반대로 연산을 실행한다. 철회는 반대인 거야. 거꾸로 가는 9, 8, 7, 6을.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9를 실행했어. 오류가 생겼어. 그럼 얘는 어때? 덤프로 갖고 오지 않아. 원래 있던 i에서 9를 처리하고 8을 처리하고 7을 처리하고 6을 처리하고 처리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뒤에 거 읽어보자. 뒤에 보면 데이터의 대표적인 복구 방법은 로그를 이용해 데이터를 복구하는 로그 복구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럼 로그 복구 방법. 로그 갖고 하는 거지. 뭐 근데 아까도 로그 하는 거였는데 읽어볼게. 로그 방법인데 이는 데이터를 변경한 연선 결과를 데이터에 반영하는 시점에 따라서 즉시갱신 복구법과 지연갱신 복구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개로 나누지? 그럼 이 두 개에 비교대줘야. 무조건. 당연히 비교대줘야. 그리고 이 얘기도 잠깐 설명해 줄게.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비교대조하는 게 무조건 나오잖아. 그럼 선생님의 나 같은 경우는 1번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둘 다 기억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보통 1번을 기준으로 잡아서 1번을 제대로 잘 이해해. 나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1번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정말 1번을 대충만 설명하고 2번만 자세하게 설명하면 1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야.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는데 1번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2번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럼 난 1번을 자세하게 봐. 무조건. 1번을 자세하게 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하냐면 1번과의 차이점만 찾아갖고 글을 읽어.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쉽더라고. 항상. 자, 읽어볼게. 자, 즉시갱신법과 지연갱신법으로 나눌 수 있대. 자, 뒤에 읽어볼게. 즉시갱신복구법에서는 데이터를 변경한 연산의 결과가 데이터에 즉시 반응해. 당연하지, 그지? 그리고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 변경에 대한 내용을 로그 파일에도 기록하는. 당연하지. 데이터 복구 시 로그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데이터 변경 연산이 실행되었을 때 로그 파일에 실행 시점의 로그를 먼저 기록한 후 데이터의 변경 연산을 반영해야 된다. 자, 그럼 잠깐 봐. 뭐라고 돼 있냐? 로그 파일의 실행 시점의 로그를 먼저 기록. 그럼 로그를 먼저 했어. 그 다음에 데이터 변경 연산을 반영한대. 됐지? 이게 즉시갱신법이야.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핵심을 본 건 즉시갱신법이라는 건 뭐야? 로그 먼저. 로그가 먼저 되어 있어. 자, 읽어볼게. 즉시갱신법에서는 데이터 변경 연산이 완료되기 전 장애가 발생한 경우와 데이터 변경 연산이 완료된 후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로 다른 방법으로 복구를 쓸 수 있대. 자, 그러면 너네가 이거 조금 생각해 봐야 돼. 무슨 말이냐? 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장애가 발생했어. 변경이 완료된 후에 장애가 발생했어. 이게 뭔 소리지? 왜 그러지? 한번 읽어볼게. 즉, 전자의 경우. 그럼 전자라는 건 뭐야? 완료지. 의 경우 철회. 그러면 했던 거 되돌려? 이 얘기인 거야. 후자의 경우 재실행. 후자는 완료 후지? 그럼 뭐야? 재실행. 미안하지만 체크해야 돼. 무조건. 미안하지만 누가 봐도 핵심 정보야.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 있거든. 자, 헤이. 그럼 요것도 하나 얘기하자. 이게 뭔 소리야? 싶을 수 있어. 근데 얘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해도 돼.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뭔 소리여도 아무 상관 없어. 왠 줄 알아? 뒤에 예시가 나와. 뒤에 예시가 나오지. 그럼 이게 정확하게 뭔지 좀 잘 이해가 안 됐어도 뒤에 예시 보면 정확하게 이해되는 경우가 졸래 많아.
근데 만약에 뒤에 예시가 없었으면 이걸 제대로 다시 봐야 돼. 뭔 소린가? 확실하게. 자, 한번 읽어볼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자. 이게 예문이니까 예시부터 볼게. 자, 계좌 잔액이 10,000원인 A 계좌에 A가 계좌 잔액 0원인 B에게 5,000원을 이체하는 작업. 계좌 잔액 3,000원인 C가 계좌 잔액 0원인 D에게 2,000원을 이체하는 작업이 순차적으로 수행됐다고 가정해보자. 얘야. 이때 A 계좌 5,000원이 먼저 출금됐어. 그 후에 B 계좌 5,000원이 입금되고 C 계좌 2,000원이 출금됐어. 그 다음에 뒤에 2,000원이 입금된대. 그러면은 출금된 다음에 입금되고 출금된 다음에 입금되고 이거지. 입금되면 데이터 변경 연산에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A 계좌에서 5,000원이 출금된 후 장애가 발생했어.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읽어볼까? 이때에는 데이터 복구를 위해서 철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 철회가 이루어지? 완료가 안 됐으니까. 완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철회인 거야. 오케이? 아니 5,000원은 출금했는데 5,000원이 저기 이제 입금돼야 돼. 그러면 끝난 거거든. 근데 이게 입금이 제대로 안 되고 뭔가 오류가 생겼다네? 그럼 철회하라고. 철회. 이거 안 했던 걸로 끝내라는 거야. 즉 A 계좌 잔액을 5,000원이 출금되기 이전의 금액인 10,000원 상태로 되돌린다는 거지. 끝. 그니 한편 A가 B에게 5,000원을 이체하는 작업이 완료됐는데 C의 계좌에 2,000원이 출금된 후 오류가 발생됐다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럼 이건 결국에 뭐냐? A, B는 지금 얘기가 끝났는데 C에서 2,000원이 출금된 다음에 오류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이것도 뭐야? 철회해야 되는 게 맞지? 철회. 근데 웃긴 건 얘는 완료됐으니까 뭐야? 얘는 재실행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되니?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 뭔가 완료됐으면 걔는 재실행하는 거야. 근데 완료가 안 된 아이는 철회하는 거야. 되니? 자, 그럼 볼게. 이때 데이터 복구를 위해 A와 B의 이체 작업은 재실행, 맞지? C와 D 이체 작업은 철회해야 된다는 거야. 다만 별표, 굉장히 중요하지. 이 경우처럼 데이터 복구를 위해 재실행과 철회를 모두 실행해야 될 때는 철회가 재실행보다 우선된다. 줄쳐. 철회가 재실행보다 우선된다. 철회를 먼저 하는 거야. 철회가 먼저구나. 특이정보.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이건 솔직히 특이정보가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핵심 정보. 자, 읽어볼게. 즉, 철회를 통해 C 계좌 잔액을 먼저 변경 연산 이전의 값인 3,000원으로 되돌린 다음에 A와 B의 이체 작업이 재실행하면 A 계좌는 5,000원, B 계좌는 5,000원이 된다. 끝. 왜? 얘는 재실행했으니까 그건 이루어진 거지. 누가 또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왔나? 준혁이가 들어왔구나. 오케이, 준혁이. 좋아. 자, 그러면 뒤에 거 보자. 자, 밑에 거 볼게. 지연갱시봉구법은 이제 두 번째지. 자, 그럼 아까 전에는 공방정거 같은 경우는 뭐에 관련된 얘기였냐? 즉시갱시복구법이었지? 그지? 그럼 이제 지연갱시복구법이야. 이제 두 번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뭐만 제사를 부르면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즉시복구법을 제대로 알면 되는 거지? 자, 이제 시작해볼게. 지연갱시복구법. 보자. 데이터 변경 연산의 결과를 로그 파일에만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데이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아하! 그럼 로그 파일에만 기록해 두다가 나중에 반영하는 거네. 그럼 지연갱시복구법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 로그만 기록한 거야. 로그만. 실제로 어떤 이걸 실행한 건 아니네. 오케이. 자, 읽어볼까? 즉, 완료라는 로그가 기록될 때까지 데이터에 실제로 반영하지 않는다. 그렇지. 데이터에 반영을 안 해, 얘는. 앞에 제시된 사례 A의 계좌 5,000원이 출금되어 B 계좌 5,000원이 입금이 완료되었다는 로그가 기록될 때까지 5,000원이 실제로 출금하지 입금되지 않는다. 그럼 뭐야? 실제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제대로 로그가 확실하게 정리가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는 건가 보지. 자, 읽어볼게. 이 방법에 따르면 철회는 필요 없다. 철회는 필요 없지. 별표. 왜 철회는 필요 없어? 실제로 이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왜? 로그 파일이 제대로 기록될 때까지 이건 절대로 일어난 게 아니거든. 로그 파일에 뭔가 제대로 됐어. 그렇게 된 이후에 그걸 데이터에 반영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반영을 먼저 하는 애가 아니란 말이야, 얘는.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든 말든 철회는 필요할 수 없는 거지. 오케이. 즉 재실행만 하면 된다는 거지. 만약 A 계좌에 5천 원이 출금되는 연산이 실행된 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로그에 기록된 내용만 버리면 그만이야. 그렇지? 로그에 기록된 내용만 버리면 그만이야. 왜? 장애가 발생됐어. 그럼 어떻게? 로그만 없애면 되는 거야. 왜? 로그에 이걸 썼는데 장애가 발생됐대? 그럼 로그 꺼져. 다시. 이러면 되는 거죠. 한편 계좌 잔액이 10,000원인 A가 B에게 5,000원 이체하는 작업이 완료되었으나 C의 계좌에서 2,000원이 출금되는 연산이 실행된 이후에 오류가 발생됐다면 C의 계좌에서 2,000원이 출금되는 연산에 관련된 로그 기록만 버리면 되지. 당연하지. A와 B의 이체 작업에 대해서 재실행하면 되지. 왜? 이거 완료된 거니까. 그지? 완료된 아이는 재실행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오류가 생겼어. 오류된 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오류된 아이. 그럼 걔는 로그 기록 버리면 돼.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끝. 세상 쉬운 글이란 말이야. 글 자체는. 이게 너네가 뭐 어떻게 이걸 보고 뭐 했을지 모르겠는데 글 자체는 엄청 쉬웠어.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볼까? 처음부터 볼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자, 지연갱식보고법에서는 즉시갱식보고와 달리 데이터 변경에 대한 내용을 로그 파일에 기록한다. 자,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지연갱식보고법, 즉시갱식보고 둘 다 로그 파일에 기록하는 거지. 헛소리야. 답은 1번. 로그는 둘 다 하는 거잖아. 근데 어떤 차이가 있어? 지연갱식보고법은 지연갱식보고법은 뭐냐? 그게 확실하게 완료되면 로그에 남기는 거지. 오류가 없을 때 로그에 남기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로그만 남긴 다음에 결국엔 얘를 실행하는 거니까. 그럼 즉시갱식보고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엔 뭐냐? 로그에 남긴 다음에 실행을 해보는 거지. 이해되니? 오케이? 자, 둘 다 어쨌든 로그에 남기는 건 맞아. 잠깐만. 이거 이해 안 되는 얘기 있니? 혹시? 궁금한 부분 없어?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하면서 이거 궁금해할 것 같은 애가 있는데 싶은데 나 없으면 넘길 거야. 충분히 궁금할 점이 있는데 나 넘긴다. 그럼 뒤에 덤프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데이터 복사본을 디스크와 같은 비휘발성 장치에 저장하는 방법이다. 맞지? 비휘발성 장치. 아까 전에 특이 정보라고 괄호친 거 그 자리지? 그걸 2번 동그라미. 3번 즉시갱식보고법과 지연갱식보고법은 데이터를 변경한 연산 결과를 데이터에 반영하는 시점. 그렇지. 데이터에 반응하는 시점이 도대체 언제냐는 거야. 즉시는 즉시 반영하는 거고 지연갱시는 연산이 다 끝난 다음에 한참 뒤에 반영하는 거고. 오케이? 밑에. 그럼 이것도 맞고.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있는 복구 관리자. 복구 관리자. 첫 번째 달랑 얘기 나오는 거지. 복구 기능을 실행할 때는 데이터의 접근에 다른 작업을 처리할 수 없다. 봐봐. 특이 정보. 아까 우리가 읽었던 특이 정보. 쓸데없는 얘기했다라고 했던 게 나오잖아. 첫 달랑에. 즉시갱식보고법에서는 데이터 변경 연산이 완료되었느냐 여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법 데이터 복구가 이루어진다. 그렇지. 완료됐냐라고 하는 건 완료됐으면 재실행. 완료가 되지 않았으면 철회. 이거였지. 재실행과 철회. 되니? 근데 지연갱식보고법은 철회가 없지. 철회라는 아이가 없지. 왜? 완료가 되지 않으면 로그에서 없애버릴 거니까. 되니? 이게 이해되나 모르겠다. 자, 뒤에 거. 기업과 니은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업과 니은이래? 기업 니은 뭐야? 기업 니은이 뭐냐? 재실행과 철회네. 자, 그러면 재실행, 철회. 그럼 재실행과 철회니까 요 상황에서 우리 한번 볼게. 처음부터 보자. 기억은 재실행이야. 데이터 복사본이 만들어진 전후에 실행된 모든 연산을 재실행하는 방법으로 연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 자, 잠깐만. 재실행이지? 데이터 복사본이 만들어진 전후에 X. 답은 1번 끝. 끝이지? 왜? 데이터 복사본이 만들어진 이후에만 하면 되잖아. 전에 건 할 필요가 없잖아. 왜? 전에 거는 이미 다 완료가 제대로 됐으니까 이게 제대로 된 데이터라고 해서 여기다가 덤프를 만든 거 아니야. 그럼 덤프를 만들었으면 위에 거는 이미 덤프 안에 반영된 애들이지. 그럼 덤프 만든 이후에 있었던 아이들만 재실행을 하던 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되니? 오케이? 요것도 전후가 틀린 거지. 후만 해야지. 됐나? 이것도 조금 더 읽어볼게.
니은은 철회지. 로그를 이용해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실행된 모든 변경 연산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연산을 시행한다. 그렇지. 취소하는 게 철회잖아. 이거 문제가 있어. 취소할래. 이거 취소할 거야. 로그에 있는 거 취소해. 이거지. 자, 밑에 거. 3번. 기억은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 니은과 달리 로그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아, 그렇지. 재실행은 순서대로. 그리고 철회는 역순이었지. 거꾸로였지. 그러니까 철회를 먼저 해야 된다고 했지. 이것도 맞네. 기억은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형성되고 니은은 데이터 중 변경되거나 변경되는 신뢰성을 잃은 경우. 그거 그대로 써 있었지? 우리 줄 쳤을 거야 이거.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장애가 발생한 데이터를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모순염. 당연한 얘기지. 이런 거. 솔직히 답은 1번. 이거 솔직히 말하면 1번 쓰고 그냥 넘겨도 돼. 뒤에 거 안 봐도 됐던 거야. 자, 뒤에 거 볼까? 아하, 좋지. 자, 이거 아니야. 읽고 얘기하자. 자, 볼게. 학습활동 보자. 처음부터 볼게. 1월 20일 21시 반품 대금 처리 시스템에 제품의 반품 대금 500만 원이 입력되어 오류 없이 이체 작업이 완료되었어. 오류 없이 이체 작업이 완료됐지? 그럼 얘는 어때? 로그에 제대로 써졌을 거고 완료가 됐을 거야. 이렇게 된 다음 21일 반품 대금 처리 시스템에 200만 원이 입력되어 이체 작업이 이루어지던 중 정전으로 200만 원이 출금만 이루어진 채 정전이 됐다. 그럼 이건 뭐야? 완료 안 됐지. 그지? 완료 안 된 거야. 되었대. 반품 처리 시스템 활용되면 즉시갱식보급법이네. 즉시. 그럼 어떻게 돼? 완료된 거는 재실행하면 되는 거고. 그지? 완료되지 않은 거는 철회하면 되는 거지. 그지? 통해서 이렇게 이체한 거 복구하고자 한다. 끝. 자, 그럼 얘는 재실행하고 얘는 철회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게 특이 정보가 뭐가 있었어? 재실행과 철회였었을 땐 철회를 먼저 한다고 했지. 그지? 그 다음에 재실행을 하라고 했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철회가 먼저 나와야 돼. 철회, 재실행. 틀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재실행. 자, 그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볼까? 20날 거는 완료된 거니까 철회하면 안 돼. 21일 거 완료된 거 아니고 21일 거 완료된 거니까 철회야. 그럼 요 두 개 중에 하나지. 자, 20일 거 완료된 거니까 재실행. 답은 2번. 뻔한 얘기지? 왜? 21일 거는 완료된 게 아니니까 이건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생각보다 의외로 되게 쉬웠던 거야. 왜? 이런 건 전형적인 응용 문제란 말이야. 응용 문제는 있잖아. 응용에 원리만 내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도 있는데 이게 원리가 여러 개일 때 솔직히 복잡해. 힘들 수도 있어. 나도 내가 문제를 풀면서 내가 잘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리가 여러 개면 좀 헷갈려. 이거 뭐야. 이렇게 이게 저거하고 저거 저거 복잡해. 근데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 원리가. 얼마나 쉬워. 결국에 뭐냐. 재실행과 철회가 있는데 철회를 먼저 해라. 이게 그냥 단순한 원리 하나인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뒤에 거 볼까?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가가 뭐야? 가가 어디 있어? 가. 이 방법에 따르면 철회는 필요 없다. 아하. 이건 뭐야? 지연갱시지. 지연은 철회가 필요 없어. 왜? 로그만 없으면 되니까. 왜? 실제로 데이터에 반영된 적이 없거든, 걔는. 오케이? 그럼 그거 찾으면 되겠지. 답은 2번. 완료되기 전에 데이터 변경이 실제로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았다. 왜? 지연이니까. 로그에만 쓴 다음에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적용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 뒤에 거 볼 거야. 자, 밑에 거. 요거 한번 더 보자. 봐도 되겠지? 오케이. 뭐 산업혁명이고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것도 단락이 없나? 아씨, 단락이 다시 다 나눠봐야겠다. 뭐 하다가 내가 단락을 지웠지? 자, 우선 볼게. 자, 우선 보자. 산업혁명이요. 생산성이 높아지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대. 영국에 사람 이름 나오면 난 무조건 동그라미 치거든. 사람 이름. 왜 그러냐면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이 무언가를 얘기하고 딴 놈이 또 뭔가를 얘기하거든. 그래서 둘의 차이점 갖고 시험 문제를 진짜 많이 내. 그래서 사람 이름 나오면 우선 네모로 치거나 이래. 왜냐면 그 사람의 얘기가 그 네모 친 거 앞뒤에 있을 거거든.
그 나중에 혹시 다시 봐야 되거나 뭐 할 때 다 또 보기 좋게 보통 메모를 쳐놓는 편이야. 자, 멜서스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하, 문제점이지. 그지? 멜서스에 따르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기아와 질병이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문제 상황. 멜서스가 이러한 전망을 내놓은 이유는 영국의 인구를 기준으로 18세기 전까지는 한 세기당 100만 명씩 늘어나던 인구가 18세기는 300만 명씩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야. 문제 상황인가 보지 또. 뭐야 이거 똑같은 이거 계속해. 멜서스는 인구의 증가를 악의 근원이자 인류의 재앙이라고 표현했대. 왜? 왜? 식량이 없으니까. 식량 문제가 생길 테니까. 자, 그리고 볼게요. 그는 이러한 파국을 막기에 공급할 수 있는 식량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게 인구를 통제된다고 주장했대. 인구 통제. 자, 그리고 그 방법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호, 임금 올려주지 말라고? 왜?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면 노동자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게 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늘어난 만큼 노동 가능 인구가 늘어나 임금은 또다시 하락하게 된다는 거지. 뭐라는 거야, 미친놈이. 자, 어쨌든 이렇대. 즉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임금을 올려주더라도 장기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덫에 빠질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대. 그의 예언대로 19세기 말 세계 인구는 16억 명 정도 늘어난다면 농업의 생산성은 더 이상 증대되지 않아서 식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듯했다. 그러나 세모 뒤집어. 그러나 인류는 덫에 빠지지 않았대. 아하, 그럼 뭐야? 뭔가 해결한 거네. 뭔가 해결이 있었나 보다. 해결에 빠지지 않았다. 질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인간의 주식량원인 곡물의 성장과 결실이 획기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거야. 질소는 그럼 질소가 중요하네. 질소는 생물체에서 단백질과 핵산을 구성하는 주요한 성분이래. 대부분의 생물들은 질소를 물질 대사에 직접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질소 고정 단계를 거쳐야 된대. 아하, 그럼 봐. 질소를 물질 대사에 직접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질소 고정 단계를 거쳐야 된다. 요건 기억해 놓을게. 요건. 자, 뒤에 질소 고정이란 대기 중의 질소를 생물이 이용 가능한 질소 화합물로 만드는 작용이래. 식물은 대기 중의 질소 기체가 번개에 의해 질산이온으로 바뀌는 것이 빗물에 녹거나 질소 고정 세균을 통해 암모늄 이온, 질산이온으로 바뀌는 것이 물에 녹으면 뿌리를 통해 이걸 옵니다. 아하. 자, 그럼 잠깐. 그러면 이거 기억해. 이게 뭐야? 기존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질소를 얻기가 졸라 힘들었나 봐. 질소를 얻기가 힘든 이유가 있네. 왜? 번개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질소 고정 세균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밖에 없었네. 이게 기존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은 결국에 뭐냐? 번개, 또 하나는 세균. 이걸 통해서 질소를 얻었나 봐. 기존에.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얻었던 거지. 읽어볼게. 얻는데 한편 동물은 이씨 뭐야 동물이야. 금방까지 식물이었는데. 한편 동물은 단백질과 같은 유기물 형태의 질소만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먹는 과정에서 질소화합물을 얻는다. 뭐야 이거 왜 얘기한 거야? 특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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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기존 방법인데 내가 보기엔 이게 핵심이거든. 이게 뭐야? 식물이야. 식물은 어떻게 된다? 기존의 방법. 번개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게 물에 녹은 걸 흡수한 거고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물에 녹은 걸 흡수한 거야. 근데 동물은 어떻게 한다? 얘는 이걸 먹어. 식물이 이렇게 한 걸 먹었나 보지 뭐. 자, 읽어볼게. 이게 단락이 구분됐으면 너무 쉬웠을 건데 단락이 구분해서 좀 애매하네. 읽어보자. 어쨌든 19세기 말 질소는 퇴비나 동물의 분뇨 그리고 실내에서 생산되는 초석을 통해서 공급될 수 있었는 그 양이 적었다. 아하, 그럼 이것도 기존의 방법이지. 기존의 방법. 결국엔 뭐냐? 퇴비나 동물의 분뇨, 초석 이걸 통해서 질소를 공급했다라는 거야. 당시 과학기술로는 대기 중에 질소를 고정하여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나 독일의 과학자 프리츠 하버 동그라미. 자, 이는 수많은 시행 착오된 질소를 고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암모늄을 대량으로 시설하고 성공할 때, 자, 그럼 어떻게 성공했냐? 한번 읽어볼게. 그럼 지금 요 A는 자 블럭이지 응용 문제야.
무조건 이해해야 돼. 그리고 얘만 갖고 문제 풀어도 될 거야. 한번 내가 풀어볼게. 한번 해보자. 4번은 독일의 네른데스가 도출해낸 암모늄 합성 반응, 이것의 평형상수를 바탕으로 질소와 수소를 직접 반응시키는 실험을 도전했다라는 거지. 자, 한번 읽어볼게. 잠깐만. 우선 읽어보자. 자, 그는 네스테른의 실험을 반복하면서 암모니아 합성 반응에서 높은 압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대. 높은 압력? 왜? 암모니아 합성 반응식에서 압력을 조절한다면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며 이때 반응물과 생성물을 계속해서 조절한다면 암모니아를 계속해서 생성은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대. 그럼 결국은 압력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압력. 그럼 봐. 얘랑 만나면 이게 된다 이거지. 그지? 그리고 잠깐만. 암모니아. 몰라? 우선 문제 풀어보자. 풀어볼게. 자, 우선 시작해보자, 이거. 42번 문제 그냥 풀면 풀 수 있어. 무조건. 압력? 우선 읽어볼게. 자, 르샤틀리에는 농도, 압력, 온도가 변화할 경우 그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응기가 이동한다는 평형 법칙을 발견했대. 만일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압력이 높아져. 압력이 높아졌어? 그럼 어때? 기체 분자의 총수를 줄임으로써 부피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그럼 결국엔 뭐냐?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줄어들겠지. 그지? 요거.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의 총 분자 수를 늘려 부피가 증가한다. 당연하지. 그지? 또 평형 상태에 있는 반응계에 반응물이나 생성물을 가해주면, 그럼 반응물이나 생성물을 더해줬어? 가해주면 성분의 농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렇지. 농도가 낮아지는 방향. 되니? 뭔가 많아지면 농도가 낮아지려고 하나 보지 뭐. 자, 반대로 반응물이나 생성물을 제거해줬어. 이걸 없애줬네? 그러면 그 성분이 생성되는 방향으로 이동한대. 더 만들어지려고 한대. 되니? 자, 그럼 다시. 야, 근데 이거 뭔 말인지 너네 이해하려나 모르겠네. 생각보다 할 만한데. 자, 압력이 높아져. 그러면 부피는 낮아져. 됐지? 이게 비례관계야. 되니? 그리고 물질을 없애. 그러면 물질이 많아지려고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이래? 이게 평형이잖아. 물질을 빼면 그 물질이 더 만들어지려고 한다. 자, 그럼 우선 정리해 볼게. 우선 나 그냥 문제 풀어볼 거야. 그냥 문제 풀어볼게. 처음부터 보자. 암모니아 합성 반응식에서 압력이 증가했어. 자, 압력이 많아졌어. 그럼 어때? 분자의 총수가 적어지겠지. 적어지는 방향으로 반응계가 이동하여 암모니아 생성이 촉진된다. 아하. 그럼 결국엔 뭐냐? 암모니아 반응식에서 압력을 높여한다? 그럼 암모니아가 많이 만들어지나 보지. 왜? 요 표를 보면 나오잖아. 요 표를 보면 요거 두 개가 만나갖고 요거가 되는 거잖아. 그니? 압력을 높이면 결국엔 이게 계속 만들어진다는 소리겠지. 자, 그럼 1번은 동그라미. 자, 2번 볼게. 암모니아 합성 반응식에서 압력이 낮아졌어. 압력이 낮아졌네? 그럼 어떻게? 기체 분자의 총수가 늘어나겠지. 기체 부피는 증가하겠지. 반응계에서 이동하여 암모니아 생성을 촉진하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지. 암모니아 못 만들지. 압력이 낮으면 암모니아가 생성되려는 게 좀 적어질 테니까. 되니? 동그라미. 암모니아 합성 반응식에서 생성된 암모니아를 계속해서 제거했어. 그럼 물질을 제거하면 물질이 더 만들어지려고 한다고 했댔지? 읽어볼게. 한다면 질소와 수소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계가 이동하여 암모니아 생성을 촉진한다. 암모니아 생성 촉진되는 건 맞아. 근데 웃긴 건 뭐야? 질소와 수소가 증가하지 않지. 질소와 수소가 낮아져야지. 왜? 질소와 수소가 낮아져야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지? 그럼 요게 우선 이상하다. 무슨 말이지? 질소와 수소가 합쳐져서 암모니아가 되는 거잖아. 그지? 질소와 수소가 합쳐져서 암모니아가 되는 건데 암모니아를 뺐어. 암모니아를 빼면 암모니아가 더 만들어지려고 하니까 질소와 수소가 합쳐져가지고 암모니아가 될 거야. 이건 맞아. 암모니아가 더 만들어지는 건 맞아. 근데 웃긴 건 뭐야? 질소와 수소가 증가하지 않지. 질소와 수소는 없어지려고 하겠지.
암모니아를 만들려고 하니까. 되니? 밑에 암모니아 합성 반응식에서 반응물에 해당하는 질소와 수소를 공급해. 그럼 질소와 수소가 많아졌어. 그럼 질소와 수소가 적어지려고 하겠지. 그럼 질소와 수소가 어떻게 적어져? 합쳐져가지고 암모니아가 되려고. 오케이? 하면 질소와 수소 농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반응기가 이동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맞지? 그지? 질소와 수소가 많아지니까 질소와 수소가 더 적어지려고 하니까 지네들끼리 합쳐져갖고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겠지. 되니? 밑에 거. 암모니아 합성 반응식에서 암모니아가 생성됨에 따라서 질소와 수소의 농도가 낮아졌어. 그럼 농도가 낮아졌다? 그럼 농도가 낮아지면 농도가 높아지고 싶겠지 뭐. 이 농도 변화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응기가 이동하여 암모니아 생성이 촉진되지 못하게. 그렇지. 질소, 수소 농도가 낮아지면 얘는 다시 높아지고 싶어져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암모니아가 분해돼서 질소와 수소로 바뀌려고 노력하겠지.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생성되지 못하겠지. 맞지? 답은 3번이네. 무슨 말인지 되니? 내가 과학 선생님도 아니고 과학 얘기네. 그러니까 결국엔 원리 갖고 풀면 되는 거야. 계속 원리 나오면 그 원리만 보면 돼. 높은 압력이 중요하대. 왜? 압력에 의해서 뭐가 된다는 거야. 압력이 높으면 부피가 작아지려고 하고 압력이 낮으면 부피가 커지려고 한다. 근데 지금 여기는 결국엔 뭐야? 부피가 두 개인 게 하나로 바뀌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암모니아가 더 많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게 맞겠지. 그 얘기가 여기 써 있던 거야. 괜찮니? 좋아. 자, 그러면 뒤에 거 우선 풀어볼 거야. 뒤에 조금 더 읽어볼게, 이제. 자, 하번은 기계기술자의 도움으로 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용기를 개발했고, 읽을 거야, 뒤에.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화학 반응을 활성시키는 촉매도 개발했다, 촉매. 이거, 촉매는 비문학으로 따로도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온 놈이라 알아두면 좋을 거야. 촉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뭐 잘 알지? 설명 안 할게. 자, 뒤에. 자, 그 결과 500도씨 200기압에서 오수유물 촉매로 해서 6에서 10%의 수득률로 암모니아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달했다는 거야. 자, 그러나 문제가 또 있네. 그러나 오수륨은 존재량이 매우 희박했기 때문에 오수륨이 촉매잖아. 촉매. 희박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한 촉매 연구에서 산화알루미늄 소량 함유되어 있는 산화철로 하루 200톤 라면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그럼 산화철. 이게 촉매야. 이게 촉매. 원래 촉매가 오수륨이었는데 오수륨이 너무 비싸. 너무 조금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산화철로 바꿨나 보지 뭐. 그렇게 해서 이랬대. 제가 볼게. 암모니아를 활용한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옥수수의 생산 6배나 증가할 수 있었대. 오늘날에는 약 1억 이런 돈의 질소 비료가 경제에 뿌려주고 있는데 이 중에 40%는 하버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아하. 그럼 식량 문제 해결했네. 이는 어딨어? 전 세계가 섭취하는 단백질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이야기다. 허버는 지속 조정을 올려서 더 자유롭게 한 것이다. 그럼 뭐야? 해결책을 만들었구나. 끝. 되니? 생각보다 할만하지? 자,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그럼 이건 결국에 뭐냐? 어떤 문제점을 얘기했고 그 문제점에는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누군가가 우리가 인류의 덫에 빠졌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네. 누군가가 과학적으로 그걸 해결했네. 이거 끝. 자, 보자. 1번. 특정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견해에서 예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딱 맞네. 답은 1번. 그지? 인류 문제가 생겨. 식량 문제가 생길 거야. 우리 좋댔어. 이랬더니 딴 놈이 아니 우리 해결할 수 있어. 하면서 해결했나 보죠. 되니? 답은 1번.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건? 뒤에 이거 보자. 윗글을 통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이라고 했어. 그럼 이건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글에 제시되지 않은 걸 찾아라. 이런 말인 거야.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1번. 식물이나 동물이 질소를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나왔지. 식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번개랑 어떤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물에 녹은 걸 지가 한다고. 근데 동물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그 식물을 먹거나 다른 동물을 먹는다고 했댔지? 동그라미. 그지? 잠깐만. 뭔지 알아? 특이정보야.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지. 이거 왜 얘기한 거야? 싶었지. 특이정보였다. 이 새끼는 왜 얘기했어? 특이정보. 결국. 두 번째. 멜서스가 인구를 통제해야 된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식량 문제 때문이었지. 식량 문제. 그러니 질소 고정법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질소 비료의 양은 얼마인가? 몇만 톤이 몇만 톤이라며. 됐지? 대부분의 생물이 질소를 물질에서 직접 이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직접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지 왜 없는지는 몰라. 요거네 답은 4번.
암모니아를 얻기 위해 산화, 알루미늄이 함유된 산화철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촉매제거든요. 좀 더 쉽지? 아, 머리 아파. 아이, 머리 아파. 자, 그러면 뒤에 거 보자. 요거 42번은 풀었네? 끝인가? 아, 더 있네. 문제 존내 많네. 자, 40. 기억을 통해 알 수 있는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어. 기억이 뭐냐? 기억. 아, 노동자. 돈 어쩌고저쩌고. 주지 말라고. 애 많이 난다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 1번. 노동 인구가 증가하지만 노동 강도는 높아져. 뭔 소리야? 노동 강도나 이딴 건 아무 관계 없지? 됐고. 두 번째. 인구가 감소하면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 삶의 질? 잠깐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 요거.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면 노동자들은 더 많은 아이를 낳게 되어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인구가 늘어난 만큼 노동 가능 인구가 늘어나 임금은 다시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 얘들아, 잠깐만.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봐봐. 나 한 번만 봐줘. 이거 혹시 느끼는 애들 있니? 내가 지금 아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뭐 이거 시험 문제 나오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겼어. 이거 시험 문제 풀 때 다시 한 번 더 보지 뭐 이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말긴 했었거든.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좀 말이 이상하다. 왜 말이 이상한 줄 알아? 지금 이게 결국에 뭐냐? 인류 통제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지? 인류 통제해야 되는데 인류 통제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인류 통제하는 것들 중에 방법 중에 임금 올리지 말라는 소리야. 임금 올리지 마. 이 말이었지. 그지? 그럼 봐.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면 노동자가 더 많은 아이를 낳게 돼서 인구가 증가한다.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끝이야. 원래.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잖아. 그지?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줘. 그지? 그럼 이 새끼가 돈이 많으니까 애를 많이 낳네? 그럼 인구가 늘어나.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 씨발 이러면 안 돼. 이게 정상이잖아. 그지? 근데 뭔 소리인 줄 알아? 이거 이상한 얘기야. 안 해도 될 얘기가 뒤에 나왔어. 왜? 인구가 늘어난 만큼 노동 가능이가 늘어나서 임금은 다시 하락하게 된다. 임금 다시 하락하라는 얘기를 왜 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 그잖아? 임금을 올려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에 뭐냐?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어. 인구가 너무 많대. 그럼 그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그 인구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임금을 많이 주지 말라는 거야. 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면 그 임금 가지고 애를 많이 나니까. 애를 많이 하면 인구가 늘어나잖아. 인구 늘어나면 안 좋아? 이 얘기잖아. 그럼 앞에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뒤에 있는 얘기지. 쓸데없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얘기했어. 비문학은 쓸데없는 얘기 안 한다. 그지?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게 답이 뭐냐? 임금을 올려주면 애를 많이 난다가 답이야, 원래. 임금을 많이 내면, 봐. 기억의 이유. 임금을 많이 주면 생활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난다. 이 얘기인 거야. 그게 원래 정답이어야 돼. 근데 여기 쓸데없는 얘기 나왔지? 그래서 이게 답이야. 이게 답. 인구가 늘어난 만큼 노동 가능이가 늘어났어? 그럼 임금은 다시 하락한다. 그럼 임금이 다시 하락한다는 개념 있지. 이 얘기 안 해도 될 얘기인데 이거 한 거야. 이거 갖고 시험 문제 낸 거야. 뻔한 거야. 자, 인구가 감소하면 삶의 질이 개선된다. 지금 저거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케이? 차라리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임금을 올려주면 애를 많이 낳는다. 이걸 쓰거나 임금을 올려주면 삶의 질이 개선해서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이랬으면 되는데 인구가 감소하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삶의 질이 개선된다. 이딴 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구가 늘어날지라도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는다. 이거 뭔 개소리야? 뭐 지워스케치 너네, 그지? 자, 근데 뒤에 잘 들어. 뒤에 증가한 노동자들로 인해 농업의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아. 이건 뭐 당연히 헛소리지.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식량난은 해결되지 않다. 그렇지. 임금이 올라가도 식량난은 식량 계산이라고 한 게 있으니까 이거랑은 필요 없는 거야. 자, 그럼 뭐냐? 다 틀렸네? 뭐지? 아까 얘기했던 특이 정보인 거야. 인구가 늘어날지라도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야? 인구가 늘어났어?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임금이 낮아지는 거야. 답은 3번인 거야. 그럼 이건 결국에 뭐냐? 내용이랑 아무런 관계없는 문제였던 거야. 이게 고난도인 이유인 거지. 왜? 기억이 이상한 얘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아까 내가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지고 하지만 이 글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구 문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식량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야? 임금을 올려주지 마라.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이놈들이 애를 많이 낳으니까 인구가 늘어나. 이거면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와?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면 다시 임금이 낮아진다는 얘기를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고. 임금 얘기는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럼 뭐야? 시험 문제 내려고 했던 거야. 이미 기억 자체가 특이한 얘기가 있던 거지. 기억 자체가. 그니 답은 3번. 답은 3번. 됐지? 자, 그러면
뒤에 거 볼게. 44번 문제. 44번 문제를 볼게. 44번 문제를 보면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골라먹고 뭐 쓰는 가가 뭐야? 허버가 자유롭게 했다. 덫에서 자유롭게 했다. 결국에 뭐야? 질소 많이 만들었다 이거지. 그지? 자, 그럼 볼까? 1번.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나 멜서스의 부정적 예측은 틀린 것이다.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야. 왜냐면 식량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우선 요거 넘겨볼게. 요거 그냥 우선 잠깐 넘겨볼게. 혹시 몰라서. 질소 고정법을 통한 화학 비료의 생산으로 식량 생산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맞아. 나 없는 건 다 주고. 나 없는 건 다 주고. 다 있네. 아이씨. 디귿. 다 라를 볼게. 인간의 주식 영혼인 곡물의 생장과 결실을 위해 사용된 화학 비료를 발생시킨 문제를 해결했다. 뭔 소리야? 화학 비료가 발생시킨 문제를 해결했다. 헛소리. 다 있는 거 다 주고. 다가 있는 거 다 주고. 아이씨. 라는 무조건 맞네. 그럼 라는 무조건 둘 다 들어있으니까 라는 무조건 맞고. 가가 문제네. 가를 한 번만 다시 보자.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멜스의 부정적 예측은 틀린 것이 되었다. 맞아. 식량 개선을 했으니까 삶의 질이 개선됐겠지. 이거 맞아야 되겠다. 답은 3번이겠다. 답은 3번. 이건 조금 솔직히 고민됐겠다. 이건 조금 고민됐을 것 같아. 이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선지야.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식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는 인류의 덫에서 벗어나게 된 게 맞지. 맞아. 답은 3번이어야 돼. 답은 3번이어야 돼. 됐지? 자, 그리고 이런 건 안 풀게. 자, 그러면 뒤에 우리가 저번에 관동별곡 오늘가 풀어줬던 것 같고 뒤에 보자. 아, 말하는 놀 이거 좋은데. 말하는 놀 이거 나쁘지 않아. 근데 우리 시부터 하자. 시부터. 말하는 돌 이 작품 저거 나쁘지 않거든. 근데 우선 어쨌든 시부터 하자. 시 여기서부터. 오케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시가 너네들에게 감상 능력을 키우긴 제일 좋은 놈들이라서 시를 조금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야. 우선 시를 볼 건데 와 대박이네 시. 신동집. 아니야 신동집은 그래도 할만해. 괜찮아. 자 우선 시작해볼까? 어떻게 할까? 우선 나 풀어보면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은 54번 가나 공통점 기억 니은 가나 미안한데 요거 읽어야 되겠다. 그럼 56번 보기를 보고 우선 작품을 읽어볼게. 가와 나는 대상에 대한 몰입과 확장을 통해 존재에 대해서 사유각성이 들어간다. 존재에 대한 이야기네. 전형적인 철학적 철학적인 내용들. 철학적인 내용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담겨져 있지. 근데 이게 누가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느낌이 있다. 잠깐만. 누굴까? 잠깐만 미안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할게. 미안. 이게 개인적으로는 존재에 대한 사유와 각성 얘기 나오잖아. 이거 철학적이면 존나 어려워. 이런 건 진짜 짱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건 미안하지만 그냥 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답이 없어. 이거. 한번 읽어볼게. 가에서 화자는 낯선 거리를 여행하다가 인상적인 풍경에 몰입하여서 풍경 속의 대상들을 관찰했어. 그리고 공동체와 역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의식을 확장해 나간다. 그건 뭐야? 공동체의 역사적 시간. 역사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겠네.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야. 이 생각은 조금 해줘야 돼. 그리고 미안하지만 가를 먼저 읽어도 될 것 같아. 나도 그냥 한번 읽어보긴 하자. 원래 나 이렇게 하고 그냥 보소. 솔직히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가보거든. 나도 읽을게 그냥. 나에서 화자는 일상적 공간의 익숙한 대상에 몰입해서 관찰한대. 그리고 대상의 개별적 시간이네.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의식을 확장한다. 그럼 대상의 개별, 공동체의 역사. 이 차이네. 자 그럼 가부터 읽어볼게.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이 시는 그러면은 공동체 갖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야, 백서.
일제강점기지. 그럼 얘는 뭐 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어떤 일제강점기 역사를 봤겠지. 끝이야. 끝났어. 보기 보니까 백성만 알았어도 됐어. 처음부터 볼게. 거리에는 모밀레가 났다. 후각. 부처를 위하는 정갈한 노친의 내음새 같은 모밀레가 났다. 후각인데 후각을 약간 긍정으로 지금 보고 있어. 오케이. 자, 읽어볼게. 어쩐지 향산 부처님이 가까웠다는 거리인데, 향산 부처님, 미안하지만 향산 부처님 하면 절인가 봐. 어떤 절. 절이 가깝다는 거리인데 내가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있는 공간이 아마 어떤 절과 가깝다는 그런 곳인데 내가 여기서 모밀 냄새가 나는데 그 모밀 냄새가 부처님을 부처님을 위한 어떤 노인의 뭐 그런 냄새라고 했겠지. 제가 볼게. 부처님 중요한 거 아니다. 부처님이 1도 중요한 거 없어. 제가 볼게. 국수집에는 농짝 같은 도야지를 잡아 걸고 국수에 치는 도야지 고기는 돗바늘 같은 털이 드문드문 백이었다. 음식 얘기네 뭐. 국수. 보고 있는 국수. 나는 이 털도 안 빠본 도야지고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관찰하고 있지. 바라보며 또 털도 안 뽑은 고기를 시꺼먼 맨 모밀국수에 얹어서 한입 꿀꺽 삼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관찰하고 있지. 그지? 나는 문득 가슴에 뜨끈한 것을 느끼며 민족을 느끼나 보지. 뜨끈한 것을 느끼며 소수림왕을 생각한다. 광개토대왕을 생각한다. 소수림왕 민족의 역사. 근데 이 민족의 역사인데 얘는 긍정의 민족의 역사지. 그러면 뜨끈한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건 뭐야? 어떤 민족 애를 느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일제강점기의 일제의 어떤 안타까움이라고 봐도 돼. 왜? 이건 내가 백석이라는 시인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막 뜨끈한 것을 그래서 소수림 대왕을 생각하고 광개토를 생각한대. 소수림과 광개토 같은 경우 결국에 뭐냐? 영토가 넓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자주적이었을 때 그때를 떠올렸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면 되겠네.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한 입에 꿀꺽 삼키는 사람들이란 거 내가 관찰하는 대상 정도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밑에 제목이 뭐야? 빈 콜라병이지. 그럼 결국에 뭐냐? 빈 콜라에 개별적인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콜라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야? 한번 읽어볼게. 빈 콜라병에는 가득히 빈 콜라가 들어있다. 아휴, 역설. 딱 보고 느껴지지? 역설. 빈 콜라병에는 가득히 빈 콜라가 들어있대. 볐는데 뭐가 들어있어? 역설이지. 그지? 넘어진 빈 콜라병에는 가득히 빈 콜라가 들어있다. 미안하지만 반복. 역설. 근데 자꾸 왜 빈 콜라가 들어있대? 뭔 소리야? 빈 콜라병에는 한 자락 밝고 흰 구름이 비치고, 그래? 이 병을 마신 사람의 흔적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다. 이 병을 마신 사람은 콜라 먹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의 흔적이 없나 봐. 그냥 넘길게. 넘어진 빈 콜라병은 빈 자기를 생각한다. 자기를 생각한다. 확장. 왜? 개별 확장이지 이게.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냐? 빈 콜라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봐. 콜라병이 지금 어떤지. 이건 민족적 역사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빈 콜라병 개만 놓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야. 이게 확장인 거야. 교수님 이게 확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복이 써 있으니까. 복이 써 있으니까. 그냥 짜증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옆에 피어난 들국 한 송이 피어난 자기를 생각하고 있듯이. 이거 있듯이 지규잖아. 그러니까 들국이 자기를 생각하듯이 빈 콜라도 자기를 생각해.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중요한 거 뭐야? 빈 콜라가 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뒤에 거 볼게. 불고 가는 가을바람이 넘어진 빈 콜라병을 달래는가? 그럼 가을바람이 불고 있는데 가을바람이 빈 콜라병 옆에 있다 이 소리야. 스스로 풀어내는 음악이 빈 콜라병을 다스리겠다. 스스로 풀어낸 음악이라고 하는 건 뭐야? 바람소리를 얘기하는 걸 거야. 바람소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람소리가 콜라병에 부딪혀서 나는 그런 소리겠지. 후후 뭐 이런 소리 있잖아. 그런 소리 같은 걸 얘기하는 걸 거야. 끝. 이건 미안하지만 어려운 거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어. 죽어도 어려운 거 나올 수가 없어.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 처음부터 보자. 1번. 동일한 시어를 반복해서 고조된 감정을 드러냈다. 미안하지만 감정이 고조되지 않아. 이건 감정을 고조시킬 수 없어. 정서가 없어. 그거 관찰하고서 그거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 사유를 드러내는 거라서 감정 얘기를 해볼 수가 없어. 그럼 이건 결국에 뭐냐? 자, 선생님 항상 수험 문제 낼 때 되게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 자, 동일한 시어를 반복해서 고조된 감정을 드러냈다. 동일한 시어는 객관적인 거야. 고조된 감정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야.
그지? 그러면 보통 객관적인 걸로 먼저 푸는 게 정상이거든. 일반적으로. 근데 애들이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걸 먼저 잘 보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봐봐. 가끔 이런 식으로 주제적으로 완전 헛소리인 것들이 있어. 그러면 동일한 시어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야. 왜? 객관적으로 동일한 시어를 안 썼을 리가 없어. 그럼 이건 맞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고민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고주된 감정이 아니야, 이 시는. 이 시는 생각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내가 어떤 정서를 느끼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고조된 감정 헛소리. 그럼 1번은 지울 거야. 2번. 감각적 이미지, 주제를 강조하다. 감각적 이미지? 그럼 봐봐. 이게 주제의식을 강조한다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이거. 왜? 감각적 이미지를 썼는지 안 썼는지 우선 확인하는 게 맞는데, 잠깐만. 감각적 이미지 썼어. 아까 전에 왜 보면, 어디 갔냐? 여기 있어. 냄새 난다고 얘기했지. 그지? 후각이지. 그지? 그럼 이 후각적인 것을 통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 그지?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뭐야? 그 자기를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 자기가 음악 가지고 달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었었지. 그지? 그럼 음악이라는 걸 여기서 청각이 들어간단 말이야. 청각. 여기 보면 뭐 비인 콜라병, 밝은 뭐 비인 이런 거에서 이거 시각 있지 않아요? 시각 같은 건 얘기하지 마. 시각 이외 같은 시각 이외에 게 있는 점지만 확인하면 돼. 그럼 미안하지만 얘는 답이 2번이어야 2번이어야 돼. 왜? 가시는 후각적인 심상을 썼고, 아니, 후각적인 심상을 썼고, 라시는 청각적인 의미를 썼는데, 그게 결국은 어때? 대상에 대해서 몰입하고 대상에 대해서 관찰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거나, 아니면 관찰 이후에 내가 생각한 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게 될 수가 없어. 되니? 괜찮지? 원래 45번 문제를 먼저 잘 안 풀었었을 것 같은데, 우선 풀어볼게. 할게. 그냥. 한 입을 꿀꺽 삼키는 사람들, 내가 관찰한 거지. 이 병을 마신 사람들, 내가 관찰한 대상을 보고 생각한 거지. 오케이? 그럼 재밌는 게 뭔 줄 알아? 가는 이거 보고 생각해 돼. 얘는 관찰 대상이야. 그지? 근데 니은은 관찰 후 떠올린 거야. 이건 거지. 관찰 후 떠올린 대상.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선후 관계잖아. 그러니까 수능에서 되게 좋아하는 논리 구조지. 선후 관계.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 문자 1번. 기억은 화자가 잊고 있던 가치를 니은은 화자가 존재하는 이유를 화자가 존재하는 뭔 개소리야. 기억은 화자가 능동적으로 관계를 내서 니은은 화자가 거리를 유지 개소리야. 뒤에 기억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육체적 만족. 뭔 만족감이야. 기억은 화자가 감각적으로 추구하는 이상도 헛소리 아니야? 그지? 기억은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이 현재 대상이고. 5번. 존나 쉽지? 그지? 문제는 좀 쉽네. 요거 볼까? 56번이지? 시작해볼게. 가의 모밀레가 나는 거리에 농짝 같은 도야지는 여행지에서 화자가 느끼는 인상적인 풍경.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본 거니까. 가에서 소심하게 생각하고 공개통을 생각한 건 그거 보고서 내가 떠올린 거지. 그것은 화자가 포함된 공동체의 역사, 시간, 거스르는 의식을 확장했다. 맞잖아. 떠올린 거. 확장했다. 깔끔하지? 3번. 넘어진 빈 콜라병은 화자가 개별적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의식을 확장. 아니지, 내가 본 거지. 내가 본 거지. 이건. 확장한 건 뭐야? 확장한 건 뭐가 확장했다고 봐야 돼? 빈 콜라, 자기를 생각한다. 음악이 뭐 콜라병을 다스리고 있다. 이게 내가 생각한 거지. 빈 콜라병은 내가 본 거잖아. 그럼 이거 우선 넘겨볼게. 세모. 가에서 빈 자기를 생각한다. 이게 확장이지. 그것은 콜라병에 몰입한 화자의 관찰이 낳은 존재에 대한 사유, 각성. 맞잖아. 들국 한 송이나 불고 가는 가을바람. 이건 비유적 표현 때문에 쓴 건데. 이거는 화자의 몰입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그치. 맞네. 비유적 표현 쓴 건데 일상적인. 문제 없네. 다음 3번. 3번 해야겠지. 괜찮지? 그치? 좋아. 근데 이게 시가 쉬운 시가 아니야. 어려운 시야. 너네가 보기 뭔 개소리야 이런 거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보기에서 다 설명해 준 거야. 뭔 개소리야라고 하는 게 의식의 확장이야. 이렇게 읽고 이해하라는 소리야. 네가 느끼는, 너네들이 느끼는 이 뭔 개소리야 이랬던 게 이 시에서는 역사적으로 확장한 거야. 개별적으로 확장한 거야. 이런 식으로 보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얘는 내가 봤었을 때 보기를 짜깁기를 잘해야 됐던 거야. 짜깁기를 잘하는 애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잘 풀렸겠지. 시는 잘 이해가 안 돼도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나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게 시가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 가는 좀 알겠는데 나는 모르겠어 뭔지. 코너핑이고 뭐 어쩌라는 거야. 나도 몰라.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이 뒤에 너네들이 얘기하는 걸로 우선 먼저 해볼 거야. 너네들 여기 보면 뒤에 말하는 돌이라는 작품도 있고 뒤에 이화전이라는 작품도 있어. 둘 다 솔직히 나쁘진 않아. 이화전도 내가 이게 기억나는 작품인데 잠깐만. 이화전에 이게 여우가 나오는 게 맞지? 그지? 그지? 맞네. 오케이. 둘 다 꽤 중요한, 괜찮은 작품이긴 하거든. 야, 이것이 또 물어봐봤자 필요 없는데 둘 중에 뭐 먼저 할까? 누가 좀 얘기해줘. 뭐 먼저? 만약에 이거 뭐 먼저 나 해달라고 하는 거 그거 하고 만약에 저기 되면 뒤에 있는 거 비문학은 좀 그렇고 비문학 야 이거 어렵다. 나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다. 74번 문제 어렵다. 이거 되게 어렵게 봤던 기억나네. 이게 한참 생각했던 기억나 이거. 그래갖고 야 이거 시험 수능에 나와갖고 내가 푸는 거였으면 존나 긴장했겠다 싶더라고. 되게 오랫동안 풀었어 저거. 확실해. 뒤에도 좋네. 역시. 자, 둘 중에 뭐 빨리 누가 채팅하죠? 저거라고 하면 비문 이거 읽어달라고? 아니야 이거는 숙제로 내야 돼. 이거 안 푸는 애들 너무 많아. 저거 어렵지. 맞아. 존나 어렵지. 어려운 거 고민해봐. 고민하면서 너네가 성장한다. 내가 진짜 느끼는 건데 어려운 거 많이 풀어보는 연습해보는 거 좋아. 이게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긴데 선생님이 예전에는 3학년 애들을 잘하는 애들 다 내보내고 이 시기야. 지금 이 시기쯤이면 이제 잘하는 애들이 슬슬 다 나갈 때야. 내가 막 이제 1등급 나온 애들 이제 내보낼 때였어. 그때는. 지금은 잘 안 그러거든. 지금은 또 1등급 애들이 되게 많지도 않고. 옛날에 1등급 애들이 진짜 많았어. 한 1등급 애들이 한 절반 가까이 됐어. 절반은 좀 오바고 한 3분의 1 정도는 1등급 나온 애들이 있었어. 예전에는. 그러면 그럴 때는 1등급 나온 애들은 내보냈어. 어차피 잘하니까. 그럼 나머지 애들 갖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애들가 이 성적이 잘 안 오르고 힘든 애들이잖아. 그럼 뒤에 가서 성적 올리기 되게 쉽지 않은데 그냥 애들이랑 야, 뭐 우리 뭐 수능 특강이 뭐고 다 필요 없이 우리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자 이래갖고 비문학 갖고 한 달 반 정도를 미친놈처럼 비문학만 풀어준 적 있었어. 어려운 걸로. 그랬거든. 그러니까 신기한 게 성적이 오르더라. 신기하게. 한 달 반 정도 비문학만 드립다 읽었어. 문학도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비문학만 하자. 그래서 어려운 비문학이랑 쉬운 비문학 막 갖다 놓고 드립다 풀었거든. 그래서 근데 희한하게 성적이 오르더라. 갖고 그때 꽤 괜찮았었어. 그때가 애들이 조금 좋았지. 성적이 많이 올라갔고. 자, 우선 우리는 우리 거 볼게. 그럼 빨리 두 개 중에 뭐 먼저 할까? 말하는 돌 할까 그냥? 말하는 돌이 좀 나쁘지는 않아. 좋은 작품이긴 해. 아니 우리 애들은 대꾸를 안 해갖고 그냥 할게. 말하는 돌. 보자. 오케이. 말하는 돌인데 소설이야. 소설도 좀 가장 중요한 소설도 우선 당연하게 보기 갖고 짜집는 게 우선 제일 먼저는 맞아. 보기 갖고 짜집는 게 우선 제일 먼저는 맞아. 모든 수능은 보기 갖고 짜집는 게 먼저거든. 그럼 보기를 우선 먼저 본다면서 좀 얘기를 해줄게. 보기를 보면 처음부터 보자. 말하는 돌에서 주인공의 귀향은 마을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안겨줌으로써 자신이 말했던 정치적 삭제를 되갚아주려는 계획에서 이루어진다. 잠깐만. 그럼 결국에 뭐냐? 주인공은 그지? 마을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하고 자신의 정신적 상처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봐. 그러나 이런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암묵적인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가운데 죄책감마저 희석돼버린 마을 사람들로 인해서 그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럼 결국엔 뭐야? 마을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나 봐.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처를 준 걸
기억하지 못하나 봐. 주인공은 자신이 생각한 복수가 오히려 아버지를 욕되게 할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아하, 반성. 민족 간 전쟁이 남긴 상처의 치유는 서로에 대한 복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용서나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작가의식이라고 본대. 그럼 용서와 화해. 그럼 이거 내용 끝난 거야. 주인공이라는 사람은 뭔가 상처를 받았어.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이 복수를 하려고 여기에 왔어. 근데 웃긴 게 뭐냐? 그들은 죄책감이 없는 거야. 그냥 벌써 이미 용서받은 거지. 세월이 흘러서. 근데 그걸 자기도, 그러니까 주인공도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을 하나 보지. 그러면서 용서와 화해가 중요하구나. 끝. 자, 그러면 주제는 어느 정도, 내용은 어느 정도 알았어. 자, 근데 소설인데 소설을 얘기를 하면 뭐 그냥 짧게 단편적인 얘기만 몇 개만 해줄게. 가장 기본적으로 소설 첫 번째야. 소설 첫 번째는 초반에 분위기. 초반에 분위기 파악이 가장 중요해. 이 여기서 말하는 분위기라는 건 뭐냐면 배경입니다. 배경을 통해서. 이 배경이 자 시대적 배경, 그리고 계절적 배경, 날씨적 배경, 시간적 배경. 뭐든지 상관없어. 오케이? 시대적 배경이면 너무 좋아. 일제강점기 이러면 딱 이미 주제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 계절, 겨울 하면 좀 어두운 거. 그지? 어두워서 힘든 거. 봄 하면 뭔가 생명력이 넘쳐서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계절 가지고도 뭘 드러내는 게 있어. 날씨, 우중충하면. 그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이런 거. 시간적 배경. 뭐 밤이면 뭐 이런 거. 분위기를 다 드러내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소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 돼. 왜? 이 분위기가 결국엔 뭐냐? 흐름을 파악할 때 되게 도움이 돼. 흐름을 파악할 때. 이 소설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걸 파악하기에 아주 좋은 놈이 이 아이인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인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보면 되게 좋은 것들을 우선 잠깐, 까먹기 전에 이 얘기해야 되네. 우리 학원 방학이다. 학원 방학. 우리 학원 방학인데, 우리 주말에 우리 학원 방학이라 주말에 방학이거든.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요것만 이거 소설 얘기하다가 딴 얘기하고 있네 지금. 잠깐만. 근데 이거 까먹기 전에 얘기하는 게 맞아. 우리 학원 방학이거든. 학원 방학이 언제부터냐면 요번 주 일요일부터 해갖고 수요일까지야. 일, 월, 화, 수 이렇게 해서 보통 방학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 날은 우리가 수업을 들어와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너네가 둘 다 못 들어와. 반밖에 못 들어오거든. 반밖에. 그러니까 너네는 차라리 이렇게 할게. 음,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있지. 토요일 날, 중수업 싫은데, 씨. 중수업 너무 싫은데. 이 중수업 너무 싫은데. 근데 내가 수요일 날 학원에 안 나갈 건데. 이게 토요일 날 우리 줌으로 수업을 하자. 줌으로 전체로 수업을 하자. 오케이? 토요일 날 우리 줌으로 전체로 수업을 할게. 이렇게 기억해 줘. 요번 주 우리 방학이라서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쭉 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줌으로 그냥 들어와서 수업하는 걸로 우선 할게. 2학년. 오케이? 토요일 날 우리 줌 수업 너무 싫은데. 이렇게 또 수업을 하라고? 얼굴 봐야 되는데.
한 번만. 요번 주만 하자. 줌으로 수업해줘. 요번 주. 오케이? 다들 기억해줘. 오케이? 다들 기억해줘. 좋아. 그러면 다시 넘어오자. 다시 넘어와서 소설은 초반에 분위기를 파악한 모습은 끝나. 되지? 이거 분위기. 두 번째, 이것도 비슷한데 초반에 인물 관계 파악, 그리고 흐름을 예측해야 돼. 나는 항상 이제 예측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초반에 인물 관계를 파악하면 이 인물 관계를 통해서 그럼 얘네들이 갈등 관계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네. 얘네들은 뭐 싸우겠네, 뭐 하겠네, 이런 것만 확인하면 돼. 요건 흐름 확인하면 돼. 근데 대신 이 흐름대로 잘 안 갈 거야, 소설은. 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그 변곡점을 찾아야 되거든. 변곡점. 어떤 변하는 상황이 생길 거야. 근데 이 변곡점이 보통 그 시공간에 이거 먼저 하자.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거나 또는 시공간의 변화야. 이렇게 변곡점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거나 시공간이 변하거나 이때 딱 보통 변곡점이 생겨. 그래서 원래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만한 자리를 얘기한다면 요 변곡점 찾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 변곡점 찾기.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소설을 그때 초반에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3번 변곡점 찾기는 소설에서 너네가 이제 이걸 좀 제대로 잘 파악하고 이해를 할 거면 요거 찾는 연습을 조금 잘 해놓으면 좀 확실히 쉬워지겠지. 교님, 자 그러면 작품을 한번 읽어볼게. 그리고 내가 조금만 이 얘기만 하나만 할게. 하나만 더. 이게 내가 이거는 안 써줘도 되기는 하는데 4번에서 하나만 쓸게. 시점 찾기. 4번 하나만. 시점 찾기는 하나 할게. 시점 찾기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계속 하는 습관이 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찾아야 돼. 시점 찾기는 진짜 중요한 게 맞거든. 그러니까 읽어나가면서 시점이 뭔지라는 걸 파악하는 건 되게 중요해. 특히 전지적 작가라고 느껴진다면서 전지적 작가는 이러면 안 돼. 전지적 작가가 특정 인물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파악하는 것도 진짜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거. 자, 소설 한번 빨리 읽어볼게. 좀 긴 소설이네. 자, 작품 자체를 그냥 쭉쭉 읽어볼게. 자, 우선 보자. 앞부분 줄거리. 이거 어디까지 앞부분 줄거리야. 자, 읽어볼게.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황바우. 오케이. 부면장 댁 충실한 머슴이었대. 전쟁 중에 주인을 지키다가 오히려 부면장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된다. 이로 인해서 부면장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의 묵인하에 마을 청년들이 죽임을 당한다. 나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안고 고향을 떠나 30년 만에 돌아왔대. 나는 어린 시절 친구였던 장동식을 찾아서 옛 이야기를 나눈대. 장돌식은 부면장내 아들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죽은 사실을 이제 다 알게 되었다고 말해준대.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한을 되갚을 생각을 하며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마을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아버지의 유골을 옮기는 일에 인부로 써달라고 부탁을 한대. 이게 복수네. 이게 복수. 너네가 죽인 사람을 너네가 이장해. 죄책감 느끼겠지? 뭐 이런 나보지 뭐. 내가 준 돈다발을 멈칫거리며 봤던 장도식은 한동안 멀뚱한 표정으로 나를 샅샅이 들여다보더니 자네 아버님 이장하는 일에 그 사람들이 인부로 놔주겠는가 하고 어렵겠다는 투로 물었대. 그래? 당연하지. 장도식은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을까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일이라고 거짓말을 하든 돈으로 삼든 알아서 하소. 그러고 때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한 장에 1,000원씩이나 준단가. 그러니까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대로 해주게. 그리고 돼지도 한 2마리 잡고 돈은 나한테 얼마든지 있네. 자, 어서 가서 산을 사는 일부터 서두르게. 나는 여기에 좀 있을 테니 어서 가보소. 나는 장조식을 땜질 말했대. 혼자 여기에 생각 좀 하고 싶네. 잘 때가 되면 자네 집으로 갈 테니 생각 마소. 장례식을 보낸뒤 나는 두루미의 흰 날개와도 같은 달빛이 곱게 깔린 물레방아 예터에 팔짱을 끼고 조그맣게
앉아서 좔좔좔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있었대. 자, 그럼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우선 읽었지?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우선 상황은 파악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읽었던 것처럼 초반에 읽으면서 빨리빨리 상황을 파악해야 돼. 근데 이건 아까 앞부분 줄거에서 대충 읽기는 했어. 근데 이걸 조금 앞부분 줄거리란다. 보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 나는 아빠가 누명을 쓰고 죽었어. 그리고 누명을 쓰고 죽었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사람들이 있었니?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리 아버지의 무덤을 이장하는 것에 우리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한 사람들의 손으로 아버지를 이장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왜? 죄책감 느끼라고. 그지? 그리고 그걸 누구의 도움으로? 돌석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게 초반의 상황인 거야. 초반의 상황. 그럼 이때부터는 예측이 가능하지 뭐. 그지? 이런저런 생각하겠지. 지금 얘가 남아서 생각한데 너는 생각. 옛날 아버지 생각하겠지. 아버지 불쌍하다고. 아버지 내가 복수하러 왔어요. 뭐 이런 생각하겠지. 그지? 그리고 조금 더 예측한다면 어떤 예측을 하겠어? 그 사람들은 안 한다고 하다가 돈 때문에 억지로 한다든지. 그지? 아니면 모르고 왔다가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뭐 이렇겠지 뭐. 자, 읽어볼까? 문득 여기서부터 해볼게. 문득 30년 전 아버지가 죽었던 날 밤 부면장 집에서 쫓겨나와 상여집에서 추위와 무서움에 떨던 때의 기억이 달빛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렇지. 옛날에 힘들었던 기억. 나는 그날 밤 슬픈 기억을 보상해 주기로 하듯이 오랫동안 밤 깊어 가는 것도 잊은 채 물레방에 ეთ고 혼자 앉았을 때 참으로 달콤한 기억이 보상했다. 왜 달콤한 기억이 보상해? 왜? 복수할 거니까. 내가 이제 부자가 돼갖고 이 새끼들 다 복수하러 왔어. 다 뒤졌어. 이런 얘기니까. 쉽지? 그럼 이게 복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잘 보면 돼. 자, 읽어볼게. 이장일을 모두 끝내고 자 끝났어. 마을 사람들이 비행 둘러 앉아서 남은 돼지고기를 안주사와 막걸리 한 사발씩 돌리고 있는 자리에서 나는 계획대로 내 신분을 밝혔다. 아하. 그럼 네가 죽인 그 사람의 아들이야. 이 말. 나는 그들이 내 신분을 알고 얼마나 놀라서 까무러칠지 하는 일종의 달콤한 복수심을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은 제 고향이 바로 월곡입니다. 30년 전에 이 마을에서 나갔죠. 제 가치는 오랫동안 모습을 살았던 황바오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묘를 써주신 분, 나는 되도록 목줄에 힘을 주어 그렇게 말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을 기대했다. 그럼 기대대로 안 되겠지 보통.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맞지? 왜? 아까 우린 보기에서 봤단 말이야. 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들은. 오케이? 그러면서 뭐래?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 별로 크게 놀라는 빛이 없었대. 특히 나는 부면장 내 아들과 아버지를 죽인 네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지만 죄스러움이나 위축감 따위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대. 아니 그렇다면 처음부터 황바오씨 아들이가 밝힐 것이지 원. 아들이 잘 되고 보니 돌무덤 자리가 명당이었었구만. 황바오 일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받기가 미안한디 참말로 사람 팔자 앞서는 일이건. 그나저나 돈 벌어서 효도 한번 푸지게 잘했네 그려 하고 몇몇 사람들은 언뜻 한마디씩 내뱉을 뿐이었대. 차라리 나를 칭찬하고 있는 거야. 아이 그래 너 잘했다. 아이고 여기 좋은 묘였네 뷰네. 야 우리가 돈 받는 거 미안하네. 뭐 이렇게 하고들 몇몇 사람들은 언뜻 한 번씩 내뱉어 부지한테. 원골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마지막 남은 한 잔의 술까지 깡그리 털어 마시고 저물어가는 햇빛을 받으며 거나하게 취해서 기분 좋게 흥얼거리면서 까치산을 내려가 버렸다는 거야. 복수가 안 됐어. 이 사람들이 죄책감을 못 느껴. 나는 못 느끼는 거 우리 아까 보기에서 봤잖아. 읽어볼게. 순간까지 어디서 까치산에 내려가고 있는 마을사의 뒷모습을 바라보기조차 부끄러워 고개를 돌려보다. 부끄러워. 자 봐. 부끄럽다고. 이게 우리가 생각이랑 좀 달랐던 거야. 화를 내고 분노를 느낄 수도 있을 건데 얘는 부끄러운 거지. 아 용서가 더 중요한 거구나. 아버지를 욕되게 한 거구나라고. 그지? 그럼 이것도 아까 보기에 써있던 거기도 하고. 자 뒤에 잠시 후 산에서 내려가던 무명의 아들은 허효히 허리를 꺾고 다시 올라왔대. 오랜만에 고향에 왔으니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었다 가서 자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았으면 한번 찾아갔을 것에. 그러니까 미안함을 느끼고 있나 보지. 그지? 부면장 아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말을 하고 다 같이 내려가자고 했대. 나는 그에게 잠시 후 내려가겠다. 하룻밤 묵고 가는 약속을 하고 먼저 내려가겠다고 했대. 꼭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었다 가야 하네. 응? 라고. 그럼 뭐야? 미안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나 보지 얘는. 약간 나름대로 어떤 미안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부면제 하나를 산을 내려가면서 다짐을 받았대. 양귀비 꽃같이 꽃눈이 깔리는 나와주고 음식을 차만 남았대. 나는 장도식이한테 인부들을 불러서 아버지의 돌무덤에서 한쪽 다발 속에 옆에 숨겨다 높이 시키한 큰 돌을 버스길까지 운반해 주도록 부탁했대. 그럼 이 큰 돌은 뭔데? 아버지의 큰 무덤 위에 올라앉아 월곡리를 내다보고 있었대. 이 돌은 왜 신장로까지 운반을 하는가? 장로식은 산을 내려가는 인부 한 사람을 불러 내가 부탁한 대로 사전 옆에 30년 우리 집을 꿈꾸는 용전 통을 오면서
우물안다라고 시키고 나서 그 옆에서 쪼그리 가져오면서 물었대. 집으로 가져가려고 미쳤는가? 하필이면 이 큰 돌을. 자, 그럼 이 큰 돌 뭔데? 아버지의 무덤으로 쓰였던 돌인가 보지. 아버지가 이장하기 전에 아버지가 여기에 묻혔다는 걸 알게 해줬던 그 돌인가 보지 뭐. 오케이. 자, 어쩐지 그 돌에 우리 아버지 혼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자네와 나 두 사람의 우정과 월곡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이 돌이라도 집에 갖다 놔야 고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라고. 나는 장도식은 허탈하게 웃으며 말을 했대. 건 그렇고, 그래 자네 기분이 어떤가? 이제 한이 좀 풀리는가? 라고. 복수했으니까 좋아? 그랬더니 장도식도 나를 보고 씁쓸하게 웃으면서 물었대. 내가 아무래도 잘못 생각한 것 같구만. 이렇게까지 하나도 되는 건데 말일세. 이제 부끄러워 다시 고향에 올 수가 없겠어. 내가 크게 잘못했네. 아버지 하나 풀어주기는커녕 대아버지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고 말았어. 뒤에 나는 마치 내 심장을 떼어서 아버지의 육을 부스러기와 함께 무덤 속에 파문 것 같은 마음이 공허해져. 공허함을 느끼는 거지. 왜? 이 복수가 허무하다는 걸 느낀 거지. 복수가 아니었던 거야. 우울하고 공허한 마음 때문에 말 한마디 없이 산을 내려왔대. 장도식이가 부면장 아들과 약속한 대로 하룻밤을 더 묵고 가라고 붙잡은 것을 탈탈 뿌리쳤대. 왜? 내가 저저런 부끄러움 때문에 마을 사람들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없을 것 같았대. 부끄러움만 느꼈네. 나는 돌을 깔고 앉은 채 버스 안에서 자울자울 졸았대. 꿈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깔고 앉아 있었대. 내 엉덩이 아래 깔린 아버지가 몹시 괴로운 듯 바둥거리더니 이 두루막심한 놈아 라고 고함을 쳤대. 왜? 아버지를 욕되게 했으니까. 고함 소리에 놀란 나는 벌떡 일어났대. 빵빵 자동차 크라시는 소리가 귀청을 뜯었대. 버스는 불빛 사이에서 어쩌고 도시로 접어들었대. 끝. 도시로 가는 거네. 끝. 그랬더니 자, 작품 자체는 솔직히 되게 좋아. 엄청 좋아. 왜? 심리를 되게 자세하게 묘사했던 작품이었어. 난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좋게 봤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야. 그럼 이거는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러 왔는데 결국엔 뭐냐? 아버지의 복수가 부질없다라는 걸 느낀 거지. 오히려 부끄러움이라는 걸 느끼고 돌아가는 나. 그지? 그리고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보니까 나의 심리가 아주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그러나? 자, 그러면 그 정도에서 우리는 요거 문제를 슬슬 하나씩 풀어줄게. 그냥 빨리빨리. 자, 보자. 윗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시오. 첫 번째, 동시에라는 두 사건 없어. 사건은 하나야. 두 번째, 시대적 배경을 섬세하게 미안하지만 시대적 배경 안 나와. 이게 일제강점기인지 뭔지 몰라.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배경을 얘기해줘야 돼. 이게 어느 시기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게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서술의 초점을 다양한 인물로 옮겼다? 아니, 1인칭 시점은 계속 똑같아. 나라는 인물로. 과거와 현재 교차한 적도 없지. 교차라는 건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가야 돼. 그런 게 교차야. 그럼 얘는 계속 시간이 흐름이지. 사건 내부 서술자. 자, 미안한데 내부 서술자라고 됐지? 이야기 내부 서술자는 뭐야? 나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소리야. 서술자가 이 소설 안에 등장한다는 소리야. 나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내적 갈등을 드러냈다. 내적 갈등? 왜? 나의 어떤 내면의 고민을 드러내고 있지. 답은 깔끔하게 5번. 잘 안 틀렸었을 건데 다른 선지들이 설명하기에 너무 좋은 선지들이야. 그치? 자, 그리고 이건 기억과 니은에 담긴 이야기 가장 적절한 것. 이라고 해서 기억과 니은이 뭔지 우선 볼게. 기억은 그날 밤 슬픈 기억, 참으로 달콤한 기억의 보상. 그날 밤 슬픈 기억이라는 건 내가 어렸을 때 상처받은 거. 참으로 달콤한 기억의 보상이라는 건 이제 복수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 어디 있어? 요건가? 요거네. 자, 그럼 가장 적절한 걸 찾으시오라고 써있어. 기억에 담긴 무의식이 니은과 같은 생각을 표주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넘겨볼게. 기억에 담긴 내적 갈등이 내적 갈등이라고 보는 게 맞나? 니은에서의 외적 갈등을 생각한다. 니은에서는 외적 갈등 아니야. 그러니까 복수하는 거니까 좋은 거야. 니은에서는 기억과 관련된 한을 풀어낼 수 있으란 기대. 답은 3번. 존나 쉽구나. 문제가 너무 쉬웠구나. 뒤에 건 안 볼게. 이건 좀 쉬워. 자, 그러면 요겁니다. 읽어볼게. 보면 아버지의 유골의 2장에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동원하는 나의 계획은 자신이 받은 정신적 상처를 되갚아주는 복수심. 맞아, 완벽해. 두 번째, 나가 자신의 정체를 밝힌 뒤에도 마을 사람들의 행동에 전혀 꺼리낌이 없어. 긴 세월 속에 이들이 죄책감마저 이미 희색되었다. 그대로 써있지? 보기에. 3번, 부면장 아들은 자신의 집에서 꼭 묵어가라고 했어. 왜? 미안함을 표출하고 싶었나 보지. 나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푼 것은 부면장 아들이 나에게 암묵적인 용서와 화해를 청한 것이다. 그렇지. 그지? 미안한 감정 때문인가 보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나가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 돌을 마을로 싣고 서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정치적 상처를 마을 사람들에게 되갚아주는 계획의 일부. 아니, 이게 부질없다고 느낀 거지. 그지? 아버지를 잊지 않기 위한 거지. 그 복수를 더 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복수는 이미 부질없었단 말이야.
됐니? 그럼 요거 5번도 볼까? 나가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버지의 꾸짖음을 듣는 것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거다. 맞네. 내 방법이 치졸했다. 끝.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4번으로 끝이네. 뒤에는 하지 말자. 이거 하자. 그러면 다음 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 요번 주는 우리가 수요일 날 줌으로 수업할 거야. 알겠지? 꼭 기억해줘. 아니, 수요일에 나 토요일 날 줌으로 수업할 거야. 그리고 다음 주다. 그리고 다음 주 넘어갈 거야. 수요일 날도 수업 안 할 거야, 우리. 알아둬. 오케이? 좋아. 그러면 끝. 이렇게 하고 넘길게. 자, 그럼 한 번만 더 정리하자. 그러면 우리가 돌아오는 며칠이야? 줌으로 할게. 줌으로. 이게 한 번에 다 들어와서 수업을 해야 돼서 학원 오면 그래, 학원에서 수업 들어. 학원 앞에서 수업 들어. 나 근데 줌으로 수업할 거다. 알겠지? 줌 켜놓고 수업 들어야 될 거야. 현특이도 그래. 내 앞에서 줌으로 수업 들어. 좋네. 앞에 반응하는 애들 둘이 있겠네. 오케이. 좋아. 미안한데 이게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못해서 줌으로 할게. 자, 그러면 한 번만 정리를 하자. 한 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요번 주 돌아오는 7월 31일 토요일은 전체 줌이야. 오케이. 그리고 8월 며칠이야? 4일 수요일인데 이날은 그냥 휴가로 뺄 거야. 휴가로 수업 없어. 오케이. 자, 그리고 넘어가면 8월 7일이랑 8일은 그지? 토, 일, 직강으로 수업을 할 건데 이거 반반씩 들어오는 거 기억하지? 알고 있지? 오케이. 혹시 요 사이에 뭐 상황이 좋아져서 다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게 해볼 건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2학년은 1학년 애들은 인원수가 19명이거든. 19명이라 그냥 그 수업했어. 야, 몰라, 씨발. 걸리면 뭐 학원에서 벌금 내겠자고 그냥 들어와서 수업해서 수업했거든. 1학년 애들은. 근데 너네는 이게 그 빈자리가 너무 없어서 불편해. 들어오라고 하기가 좀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할게. 요거 꼭 기억해둬. 오케이? 꼭 내가 단체 문자로 한 번씩 더 보내주기는 할게. 오케이. 그러면은 7월 3일 날은 줌입니다. 토요일 날 꼭 다들 들어오는 걸로.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얘들아, 고생했어. 안녕. 안녕, 고생했다. 안녕. 와, 썰물처럼 막 다 나가네. 재용아? 그래, 창수 고생했어. 안녕. 재용아? 오케이, 안녕.